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전경욱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건강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요, 신발 때문에 특히나 네. 여성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족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장님 아시죠? 네, 그렇죠. 힐 많이 신으시면 이렇게 발볼 좁고 이럴 때 맞아요. 발가락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 휘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실제로요, 특히 샌들을 신는 여름에는 어떤 분들은 네. 내가 발이 안 예뻐서 이 신발 못 그렇죠. 신겠어 네네네. 라고 많이들 불만을 그래요.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 족부 질환이 좀 심각하게 진행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프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질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채널 고정하시기 바랄게요. 뭐 사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이런 부위가 오래되면 이게 거의 발을 걷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안쪽으로 휘어서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세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거기가 자꾸 부딪히니까 염증도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김정현 아나운서나 이런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하이힐 좁은 네. 하이힐 오래 신으시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좀 되니까 그거 오늘 집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저도 그냥 평소에는 웬만하면 운동화 신고 다니려고 하지만 네네네. 방송을 하거나 또 어디 나가야 될 때는 네, 그렇죠. 힐을 신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저도 오늘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 보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무지외반증을 비롯한 다양한 족부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여성분들이 하일 네. 때문에 참 많이 걱정하는 네, 네, 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쵸.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무지외반증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으신 분들, 생소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왼쪽 발의 모양처럼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 있는 것, 그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한자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말을 보면 무지가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외반이란 말은 바깥쪽으로 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외반증은 사실 우리말로 해보면은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어 있는 질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은 대부분 제가 저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요. 네. 저 부분 엄지발가락의 여기 뿌리 부분, 이 안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서 보기도 좀 싫고 그 부분이 또 신발하고 자꾸 닿아서 통증이 생기는 게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그 그림에 네모를 좀 쳐놨는데요. 그 부분처럼 엄지발가락하고 그 두 번째 발가락이 겹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발가락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더 많이 진행되고 나서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엄지발가락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체중을 떠받치는, 체중을 버티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너무 멀어지다 보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 기능을 다른 발가락이 대신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엄지발가락이 아닌 다른 발가락들은 체중을 많이 버티게 설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처음엔 통증으로 생겼다가 나중에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무지외반증이고요. 사실 좀 전에도 그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종종 미용적인 문제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발 모양이 이상하다고 좀 보기 싫다면서 실제로 이러한 보기 안 좋아라는 점에서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서 찾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어떤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죠? 네, 또 제가 사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무지외반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이지만 사실은 중족골이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제가 그림에서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뼈가 있는데 좀 상당히 긴 뼈죠. 네. 발가락과 발목을 이어주는 그런 지렛대가 되는 발등에 있는 뼈가 되겠습니다.
이 뼈가 첫 번째 중족골과 두 번째 중족골이 서로 벌어지면서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은 덩달아서 그냥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휘는 것뿐인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사실 이 무지외반증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발가락의 모양보다는 중족골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환자분이 계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네네.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작년 통계,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면요. 물론 건강보험 통계입니다. 1년에 무지외반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분이 6만 명입니다. 굉장히 사실 이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10년에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좀 구성을 자세히 보면은 여성분이 남성에 비해서 4배가 많고요. 그리고 제일 흔한 질환 그 그룹은 40대에서 50대 정도 중년층에서 가장 흔합니다. 근데 증가세만 보면은 7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무지외반증뿐만 아니라 다른 족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나라가 잘 살아야 네. 발에 관심을 좀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해야 그 진료를 많이 받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병이 원래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 세대보다 아니면 조금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그 어르신 세대에서 육체 노동은 훨씬 많으셨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도 훨씬 많으신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발에 신경을 못 쓰시다가 이제 중년 환자분들께서 이제 자기 발에 신경을 쓰다가 우리 부모님도 저러신가라고 해서 자기 부모님 발을 봤더니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모시고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 부모님 발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발도 네. 한번 살펴보자.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자들 중에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 그쵸. 말은 즉슨 남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적으로 뭐 하일이라든가 구두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지외반증은 그런 하이힐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네. 타고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제가 또 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에는 대표적으로 평발,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이 원래 좀 이렇게 넓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부채발이라고 하긴 하는데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족골이 벌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이 유연해서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이 유연해서 자꾸 잘 벌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무지외반증이 쉽게 생기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하이힐 너무 대표적이죠. 네. 하이힐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걷고 많이 서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발에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중족골이 잘 벌어져서 결국은 무지외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생긴 하이힐은 사실은 굉장히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네. 흉악범이고 5cm 이상의 굽과 그리고 발이 이렇게 모아지는 코가 좁은 그런 신발의 형태가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높은 힐은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하고요. 그리고 좁은 코는 발가락을 서로 이게 모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모양이 변하는데 굉장히 서로 막 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런 하이힐이 나쁜가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하이힐이 아니더라도 유전적으로 무지외반증에 취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하이힐을 신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조금 걷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지외반증이 생겼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어릴 때 예를 들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도 무지외반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좀 극단적으로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고 좀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발이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직업적으로 나는 맨날 하이 신고 맨날 걷고 맨날 뛰어다니는데도 난 발 모양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유전자를 잘 타고나신 거예요. 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지외반증이 생겼을 때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후천적인 요인, 어느 정도의 선천적인 요인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섞여 있는 비율은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자기의 발이 평발이거나 부채발이거나 좀 유연하다거나 발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해서 하이힐을 신지 않으시고요. 서 있는 거나 많이 걸으시는 것을 피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아까 사진을 보니까 딱 와닿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예쁜 하이힐은요, 기본적으로 한 8cm가 넘어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발이 아프게 되는데 이게 흉악범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신고 있어요? 이게 적응이 돼요.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신고 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 높은 하이힐을 신고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발에는 안 좋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힐의 높낮이가 조금 낮아지면 좀 괜찮을까요? 예, 그것도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하이힐이 당연히 이제 발을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해서 안 좋게 하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힐의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앞으로 체중이 더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근데 힐이 어느 정도 높아야 그럼 많이 쏠리게 되느냐? 이것도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힐이 안 좋으면은 가장 납작한 플랫 슈즈가 가장 좋을까요? 네,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인체공학적으로 가장 적당한 굽 높이는 2에서 3cm 정도, 그냥 평균 잡아서 한 2.5cm. 그 정도의 굽을 가진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굽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많이 안 좋나요? 5cm를 넘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앞뒤 무게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서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4cm를 하면은 앞쪽에 57%, 뒤쪽에 43%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서 자신의 키가 좀 작은 편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 4cm 정도, 자기의 키가 좀 큰 편이면은 5cm 정도의 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이힐을 신었을 때 얼마나 이게 부담이 많이 가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뭐 50kg라고 칩시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한 10cm 정도 되는 하이힐을 신고 가만히 서 있을 때 엄지발가락에 한 10kg 정도의 무게가 걸려요. 좀 작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생수 큰 게 하나에 2리터거든요. 그거 5개예요. 그 5개를 발가락에 걸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인체가 튼튼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버티는데요. 이제 걸을 때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체중의 4배가 걸립니다. 네. 그 4배가 걸리기 때문에 아까 10kg였던 게 걸을 때 40kg가 돼요. 그것도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뛰게 되면은요, 네. 10배가 걸려요. 10배가 걸리면은 이제 100kg가 되잖아요. 이제 좀 많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서 있는 동안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발이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이걸 버티시는데요. 발이 평범한 사람도 하이힐을 많이 신게 되면은 발이 결국은 그걸 못 이기고 벌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무지외환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좀 키가 큰 편이니까 한 5cm의 이 하이힐 굽이 안 넘기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불리한 게 키가 작으신 분들이 더 낮은 걸 신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4cm 정도는 그러니까요. 하중에 어느 정도 네. 좀 밸런스가 맞는다고 네, 하니까 네, 네. 한 4cm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게다가 더 체중이 많이 저같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네. 더 하이힐 같은 거를 더 신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다행이네요. 하이힐 신은 일이 없어서 그럴 일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입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발가락이라는 게 네. 그 체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걸을 때마다 계속 거기에 하중이 걸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밀고 할 때는 하중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은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바닥을 차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발가락에 힘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서 있을 때 4배의 하중이 엄지발가락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모양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뭐 아주 심하게 과체중이 아닌 이상 이 정도 하중을 잘 버팁니다. 버티는데 선천적으로 좀 유연하신 분들은 하이힐 신지 않더라도 우리가 안 걷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부담만으로도 어린 나이에 이미 무지외반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무지외반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이 환자분들은 어디가 가장 아프다고 토로하시나요? 아무래도 네. 튀어나온 곳이 가장 아픕니다. 근데 튀어나온 곳이 뭐 거기가 뭐 문제가 생겨서 아프다기보다는요, 튀어나온 건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신발하고 요 튀어나온 부분하고 자꾸 닿기 때문에 부딪혀서 아픈 겁니다. 부딪혀서 아픈 것이고 거리가 자꾸 쓸리다 보면은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고 또 티눈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네. 또 티눈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신발만 잘 맞춰 신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맨발로 다니신다면은 증상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지는데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돼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겹쳐지게 되고 네. 옆에 발가락을 계속 밀어서 다른 발가락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맨발로 걸어도 아프세요. 맨발로 걸어도 아프시고 더 진행을 해서 엄지발가락이 아까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다리의 힘을 땅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다른 발가락들에게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럼 다른 발가락들에게 다른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구두를 안 신을 때는 좀 괜찮은 수준이다가 나중에는 구두를 안 신어도 신발을 안 신어도 걷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사실 구두라는 게요. 편해서 신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픔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신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병원에 가봐야 될까라는 그 고려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네. 일반적으로 봐서요, 발이 모양이 변했다고 해서 꼭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통증이 없다면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이 저 앞으로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까지 들으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변형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걷는 이상에 계속 더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형이 생기고 나서는 언젠가는 아파지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증이 없다면은 그래도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발하고 자꾸 닿아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신발을 넓은 신으셔야 돼요. 딱 맞는 신발을 신으시면은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을 디디면 발이 퍼져서 닿기 때문에 네. 딱 맞는 것보다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한 1, 2cm 정도.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이제 고를 때 앞코에서 엄지발가락까지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5에서 2cm 정도는 여유가 있는 신발이 발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발을 잘 골라서 신으시면은 대부분 통증이 없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병원에 꼭 오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 모양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내가 봐도 이거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좀 더 정확하게 발 모양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넉넉한 신발을 신었다.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다. 네. 그럼 이제 병원에 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무지외반증, 뭐 뼈의 변형이니까 엑스레이가 제일 진단이 쉽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MRI라든지 이런 복잡한 검사보다는 엑스레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 돼서 그렇게 이거 검사하는데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발의 통증이 꼭 이것 때문인가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순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초기 진단은 관찰하는 것, 그리고 만져보는 것, 그리고 엑스레이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는 역시 그냥 신발을 잘 골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우선은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경우에는 내가 신발을 조절함으로써 통증이 없어진다면 굳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참고 참다가 못 버티겠어서 나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원장님 저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모양이 변한 단계에서는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술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네. 수술 이외의 방법은 없고요. 이 무지외반증의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 벌어진 뼈를 다시 오므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벌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원래 수술 전에는 발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던 것을 수술을 해서 다시 이렇게 딱 오므려 주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볼도 적어지고 튀어나온 뼈도 괜찮아지고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었던 것도 다시 일자로 되게 되고 많은 것이 교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교정하는 거가 목표긴 한데 교정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기를 100가지 이상 수술법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사실 조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곱하기를 하다 보면 이제 100가지가 넘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은 뼈를 우선은 뼈를 좀
분리를 시켜야 돼요. 뼈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뼈를 분리를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금속 핀이 됐든 나사가 됐든 금속 판이 됐든 고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술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수술 후에 나한테 얼마나 불편하고 언제쯤 복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발이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걷기만 해도 많이 붓잖아요. 근데 그런 쉽게 잘 붓는 조직인데 수술까지 해버리면은 붓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 근데 붓기라는 부분이 누구는 발이 쉽게 붓고 누구는 뭐 아무리 걸어도 잘 안 붓고 이런 것처럼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해서 경과는 개인차가 크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건 말씀드려야 좀 감을 잡으실 테니까요. 큰 통증은 48시간 정도, 한 2, 3일 정도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게 돼서 그때부터는 일상적인 뭐 간단한 가사 노동이라든지 간단한 사무직,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는 일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6주 정도는 특수한 모양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이게 엄지발가락으로 이제 체중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발인데요. 그런 신발을 신고 나서 6주가 지나서는 운동화를 신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많이 서 있거나 내가 많이 걸어야 된다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약간 좀 달라요. 네. 이런 분들은 3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힐을 많이 신다가 생긴 병이라서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해보면은 하이힐을 다시 안 신으세요. 대부분은. 그런데 나는 꼭 신어야 돼요. 나는 하이힐 신으려고 다시 이 수술을 했습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수술 후에 재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발이 유연해서 생기기 쉬운 병이고요. 발을 수술하고 나서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딱딱해지는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돼서 유연한 거를 좀 어느 정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푸는 것이 좀 더 안심이 되는데 하이힐을 신으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발가락이 이렇게 겹쳐져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 후에 한 뭐 빠르면은 2주, 좀 늦으면은 한 달째부터 굉장히 열심히 재활을 하시는 것이 다시 하이힐로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네. 사실 환자분들의 특성상 그렇죠.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하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뭐 보통 이제 그 무지외반증을 교정하는 기구다, 뭐 이렇게 네. 발가락 틀어가서 끼우는 것도 예, 있고 뭐도 맞습니다. 있고 되게 많잖아요. 예. 인터넷 같은데 혹시나 싶지만 효과가 예.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보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보조기 그 교정기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교정기들이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깥으로 휘는 거다 보니까 가운데 뭘 끼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발가락 이렇게 안쪽으로 벌려서 고정하는 형태의 교정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또 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법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형이 이미 진행되고 나서는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이런 교정기나 변형이 되기 전에 예비 무지외반증 환자들에게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변형이 진행되고 나서는 저런 교정기가 정말로 역할을 해주려면은 수개월 동안 24시간 빼지 않고 계속 착용을 하고 있으셔야 겨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보조기의 특성상 우리가 낮에 생활할 때 신발 안에 신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밤에만 착용하시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밤에 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100 정도가 교정이 됐다면은 낮에 생활하면서 2만 이상이 다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낮에 다시 더 변형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크므로 그냥 좀 주무시는데 불편하시기만 할 것 같습니다. 변형이 시작된 이후에는 몇 개월, 수개월을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도 그 효과가 좀 미미한 정도라고 하니 우리가 보조기구를 통해서 확실히 치료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좀 틀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스트레칭도 네. 변형이 시작되기 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무지외반증이 왜 한번 생기면 계속 진행을 하는지, 혹시 조정이 됐다가도 왜 자꾸 재발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 상태의 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우리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무지굽힘근이라는 힘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힘줄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를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냥 엄지가 발가락이 굽혀지기만 하지 옆으로 틀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는 변형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엄지 그 굽힘근이 약간 어긋나게 돼 버려요. 네. 그래서 나는 엄지를 굽히고 싶은데 엄지를 굽히는 힘이 발가락을 더 변형을 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심해져서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돼버리는데요. 이런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려고 오히려 저 힘줄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변형이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물론 저 엄지 굽힘근이 약간 느슨해져서 저런 병을 진행하는데 좀 더 일조하는 것을 좀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효과보다는 당겼을 때 발가락이 변형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힘줄이 늘어나봤자 조금 늘어날 수 있고 변형되는 것은 젖히는 즉시 바로 변형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레칭법은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굳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벌릴 수가 있어요. 힘을 줘보면은. 네. 이 운동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자체의 근육을 좀 강화하는 건데요. 뭐 이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미 변형이 많이 된 거를 이걸 열심히 하면 돌아옵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좀 예방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교정기보다는요. 자기 발에 맞는 신발, 그리고 많이 걷지 않고 많이 서 있지 않고, 그리고 꼭 운동을 하신다면은 발을 자꾸 벌려서 이렇게 힘을 주는 거. 이게 오므리는 운동은 또 소개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므리는 운동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미 변형이 되고 나서 오므려 버리면 또 변형이 돼버리니까 오므리는 운동 하지 마십시오. 벌리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내가 발 모양에 만족을 하지 못하겠고 통증이 지속된다면은 안타깝지만 수술밖에 답이 없지만 수술이 결국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미 변형된 발은 수술로 돌리는 방법이 가장 크다. 다른 뭐 보조기라던가 이런 스트레칭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점. 평소에 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걸로. 네, 네. 저도 하이힐 안 신을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네네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다른 족부 질환에 대해 또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네.